날씨의 핵심은 바로 물입니다. 그렇다고 비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물은 스스로 변하며 그 변한 형태에 맞춰 힘을 다시 재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거나 느린, 아니면 가장 부드럽거나 가장 강한 날씨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다른 형태로 무서운 속도로 변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물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름을 직접 수집해서 그래 구름아 한번 해보자고,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살펴보고 우박의 피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컸었던지에 대해서도 밝혀보겠습니다. 우와, 저것 좀 보세요. 쏟아붓는 폭우를 직접 재현, 그 엄청난 파괴력을 알아보고, 놀랍지 않나요? 물이 변형된 가장 사납고 강력한 모습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산사태 말이죠.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대단해요. 일상의 날씨들은 모두 구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는 단서도 바로 구름에 있죠. 날씨가 맑을지 아니면 흐릴지 말입니다. 구름은 폭풍우나 습한 날씨 등 물에 관련한 모든 기후의 원인이죠. 그렇다면 왜일까요? 구름이란 정확히 뭔지 궁금해집니다. 왜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아니라면 한번 해보시죠. 구름을 쳐다보며 어떤 모양인지 그려보는 거 말이죠. 다음번에는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선 구름은 실제로 엄청 무겁습니다. 작고 폭신해 보이는 저 뭉게구름도 최소 코끼리 2마리 무게는 될 겁니다. 둘째로 바로 이 무게 때문에 구름들은 천천히 끊임없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압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쉽게 믿기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 시험을 통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름의 실제 무게를 측정해 보는 일부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칠조심이라고 써있는 벤치를 발견하면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 진짜인지 궁금해서 꼭 손으로 만져보곤 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구름 하나가 코끼리 2마리 무게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인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구름을 저울 위에 올려놓거나 용수철 저울에 매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신 구름 속에 수분을 모아 측정해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커다란 솜덩어리를 이용해 수분을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냈죠. 너무 어린애 같은 방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부탁했더니 이런 걸 가져왔더라고요. 진짜 솜뭉치는 아니에요. 공업용 세라믹 울이죠. 지금 보니 동그란 공 모양도 아니군요. 제 공대 친구 말로는 가운데를 뚫어놓으면 구름과 닿는 부분이 2배로 늘어나 수분 흡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름도 붙였죠. 하늘을 나는 스펀지라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저거. 저 헬리콥터로 스펀지를 구름 속으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스펀지의 마른 상태 무게를 측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7kg이군요. 스펀지 치고는 무거운 셈이네. 하지만 그 정도 무게는 돼야 하늘을 날아 이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조종사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알아요. 압니다.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없기에 제가 하든 남이 하든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헬리콥터 준비 완료. 흡수력 좋은 세라믹 우물 한 바구니 준비 완료. 이제 이 스펀지를 담글 적당한 구름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군요.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 구름들이 엄청 크기 때문이죠. 밑에서 볼 때는 다들 실험하기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보니 완전히 다르군요. 홀로 떨어져 있는 적당한 크기의 구름을 찾아 스펀지의 그 안에 물을 담아와야 하는데요. 구름 전체를 빨아들이면 안 되겠죠? 코끼리 2마리 무게라니. 그러면 정말 문제겠네요. 다 자란 아프리카 코끼리는 대략 4.5톤 정도의 무게나 나가는데 제 헬리콥터에 그 4분의 1만 매달리더라도 저희는 바로 추락할 겁니다. 하지만 구름의 일부분만 채취해서 그 결과치를 합산하면 구름 하나의 전체 무게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 놈을 잡을까? 저기 저 구름 어때요? 그래, 좋네요. 측정할 구름 정해졌습니다. 구름을 담을 때 헬리콥터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시야 확보가 중요해요. 주변 모두를 잘 볼 수 있게 말이죠. 스펀지를 구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가까이 날아야 합니다. 하지만 헬기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종해야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군요. 적어도 제게는 말이죠. 이런. 이번엔 실패네요. 첫 번째 시도에는 구름을 하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제 별걸 다 해보는군요. 구름을 모으다니 말이에요. 제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데요. 그래, 구름아, 한번 해보자고. 바로 코앞에서 보는 구름은 너무도 희미해서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담궜다가 빼는 데 성공했으니 그럼 이제 내려가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네, 젖어 있습니다. 시작은 좋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젖었을까요? 무게에 분명한 차이가 보일 만큼 많은 물기를 흡수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10kg의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별 차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구름의 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후 이 스펀지가 어느 정도를 지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 정도의 작은 부분 안에서만 10kg의 수분을 담아왔죠. 만일 다른 모든 부분에 같은 양의 수분이 있다고 본다면 저 구름은 대략 9톤에 조금 못 미치는 중량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꽤 큰 크기의 번개구름은 무려 10km의 높이에 10km의 너비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그 무게는 100만 마리의 코끼리보다도 더 나갈 겁니다. 아니면 전보제특이 6만 대의 무게를 합친 거와 같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구름은 그런 무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 높이 떠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구름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서 구름을 만들어 보려 하는데 가진 게 물로 가득 찬 소의 어물통뿐이군요. 도통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행히 대기과학자인 짐 박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이건 뭐죠? 어떻게 구름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름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물론 실제 구름은 아니지만 아마 가장 비슷할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이는 이것들은 초음파 가습기들입니다. 정원용품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냥 아주 옅은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원용품점이요? 네. 어허, 그럼 솔직히 첨단 기계는 아니겠군요. 가습기로 위장했지만 실제로 이건 구름 제조기죠. 오죽하겠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네, 이걸 켜기만 하면 됩니다. 아, 보이죠? 갑자기 소형 구름이 생겨났습니다. 저기 물을 부셔서 작은 물방울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액체를 아주 작은 물방울로 쪼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원 연못용 가습기들이 물을 아주 작은 방울들로 바꿔줍니다. 그런 식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름이 떠다니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물방울들이 아주 작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작은 거죠? 보통의 물방울 크기와 비교해서 말이에요. 저기 있는 방울들은 약 5마이크론 정도인데 아주 작은 거죠. 엄청 작군요. 그런데 빗방울의 크기는 대략 2mm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물방울들과 비교해보면 거의 각설탕과 캠핑카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차이죠. 어느 쪽이 캠핑카죠? 물론 빗방울이죠. 그렇군요. 여기 이건 각설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저거 보세요. 가습기들이 캠핑카를 수십억 개로 조각내고 있는 겁니다. 각설탕 크기로 말이죠. 자, 뚜껑 덮어요. 네. 자, 이제 좀 더 나가볼까요? 저 작은 수분 방울들이 구름처럼 대기에 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풍기들을 틀고 구름이 뭉쳐 생기는지 지켜보죠. 여기 생기고 있어요. 이것들은 단지 엄청나게 작은 물방울이 모인 형태인데 구름 또한 그런 원리인 거죠. 당신을 믿지 않아서는 아닌데요. 내가 본 실제 구름은 변하지 않고 그저 떠다닐 뿐인데 이건 뭐랄까 좀 방정 맞네요. 미친 듯이 돌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이건 구름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 구름도 가까이 가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구름은 훌륭하긴 하지만 실제 뜨거나 하진 않군요.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물통을 위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정말로 구름들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렇지만 박사님도 긴장하셨군요. 물방울들을 떠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과연 정말이군요. 위로 들어올리니 물방울들이 다시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저기 물방울들이 굴러 떨어지는데요. 저게 제대로 된 현상인가요? 실험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실제 구름을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구름들이 저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구름에서 명확히 보이는 저런 모습이 실제 구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구름의 주변부가 항상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것처럼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구름은 무겁고 천천히 지상으로 흘러내린다는 사실 말이죠. 물론 바닥에 닿기 전에 대부분 증발해버립니다. 실제로 작은 구름의 평균 수명은 대략 10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하늘 위에서 떠다니는 동안 구름은 대중교통수단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을 이곳저곳으로 운반해주면서 말이죠. 영업이 종료되거나 승객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기 전까지는 바로 비말입니다. 대기 중에는 13조 톤의 물이 구름을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매일 지상으로 떨어져 돌아오고 있죠. 간혹 폭풍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해지는데 8분 안에 무려 12cm의 비를 순식간에 쏟아낸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강력했던 폭풍우에서는 10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15m나 되는 강우량이 측정되었다는군요. 자, 그렇다면 사흘에 한 번씩 비가 오는 제 고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영국 북서쪽 끝 호수지대의 허니스터 패스라는 곳인데 버터미 호수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죠. 저는 무려 27년간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단연코 세계 최고의 경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저도 한 번밖에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제일 습한 곳이라 거의 매일 비가 오거든요. 매년 평균 4m의 비가 내리죠. 하지만 운도 없군요. 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어렵게 이곳까지 왔는데 단 한 방울도 안 떨어지네요. 결국 이런 장치를 써야만 했죠. 네, 스프링클러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온다는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스프링클러로 제가 하려던 말씀을 이어가보죠. 물웅덩이입니다. 이를 통해 구름 속 미세한 물방울들이 어떻게 비로 변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 위해 구름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빗방울이 물웅덩이에 떨어질 때 그 일부는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튀어오르는데 그때는 크기가 반 정도로 작아지죠. 그렇게 반씩 크기가 반씩 줄어가며 이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이 반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일어난다고 가정해볼까요? 웅덩이가 바로 구름인 거죠.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들을 끌어당기며 그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병합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생기죠. 이렇게 물방울들은 계속 못 물리기를 하고 결국 그 무게에 못 이기고 떨어지는 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비가 탄생하죠. 실제 무거운 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물은 무겁죠. 엄청나게 말입니다.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보기 위해 만약 보로데일의 1년 강수량인 4m의 비가 일순간에 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호수지대에 크기만한 장비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신 4m의 비가 어느 작은 지역에 떨어질 경우를 가정해 재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세제곱미터의 물을 준비했는데 떨어질 때 4톤의 무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 한 대를 가져다 놨습니다. 오직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저 정도의 물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비처럼 보이나요? 꽤 처참하고, 하지만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물은 그 밑에 차보다 대략 4배나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매일 분당 90억 톤의 비가 내립니다. 호수 지역에 있는 16개의 강을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비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쏟아붓는 열대 폭풍우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무게를 가진 빗방울들만이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클랜필드 대학교에서 오신 제인 릭슨 박사님은 연못에서 물을 푸고 있군요. 왜일까요? 해변에서 놀다 보면 꼭 이런 장난꾸러기들이 있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모래성에 물을 부으면 완벽하게 무너지겠죠. 뭐 딱히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는 허리 정도의 높이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대략 300m 정도 높이의 구름들로부터 떨어지죠. 그 높이가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모래성을 하나 더 지어서 물을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말이죠. 아시겠지만 이곳은 실제 구름 높이보다는 낮아요. 진짜라면 적어도 300m 높이는 될 테지만 이 탑은 30m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 정도면 저희가 하는 실험에 충분할 겁니다. 오케이, 리차드 하세요. 저것도 못하네. 저런 방향이 틀렸네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시 하면 되죠. 리차드, 부어요. 다시 한 바구니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착하는 것은 비군요. 그대로네요. 안 무너졌어요. 왜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산산조각이 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물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공기 저항과 기류가 물을 싸고 있던 표면 장력을 부수고 작은 물방울들로 분산시킨 거죠.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예, 그래야죠. 물방울은 떨어지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크기가 클수록 받는 저항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이런 마찰은 물을 여러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 순간 물방울들은 가끔 낙하산과 같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방울들은 점점 더 작게 쪼개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을 만큼의 크기가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통이 그대로 떨어져 모래성을 부수지 않고 작은 물방울들이 된 거군요. 정확해요. 자세히 보면 한 덩어리의 물이 떨어지면서 작은 물방울로 부서지죠. 자세히 보려면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겠군요. 이 현상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쏟아진 지 10m도 안 돼 한 동이의 물이 모두 작게 조각나 버렸습니다. 만일 저희의 포크레인이 몇 미터만 더 높았더라도 저 불쌍한 차가 멀쩡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구름에서 비가 처음 내릴 때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였더라도 바닥에 닿을 때쯤엔 우리가 아는 비로 바뀐다는 말이죠.
땅으로 내려오면서 물은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빗방울은 대략 2mm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좀 더 크고 위험한 모습으로 지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태를 바꿔서 말이죠. 얼음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얼음 조각이 떨어지면 무조건 우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우박이 아닙니다. 우박처럼 보이지만 우박일 수가 없어요. 우박은 겨울이 아니라 오직 여름에만 오거든요. 겨울에 분명 우박을 본 것 같다고요? 합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보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단지 얼음 알갱이일 뿐입니다. 이 얼음 조각들은 눈이 내리면서 생겨나는 현상인데요.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며 조그만 공 모양으로 땅에 떨어진 겁니다. 좀 더 헷갈리게 해드리자면 북아메리카에서는 이것들을 진눈깨비라고 부른답니다. 피와 눈의 혼합물 같은 셈이죠. 어찌됐건 이건 우박이 아닙니다. 우박은 이들과 전혀 다르죠. 찰스 나이트 박사님은 최근 50년간 우박에 대해 연구하신 최고의 전문가죠. 오늘 이 냉장고 같은 연구실에서 우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박을 반으로 잘라서 말이죠. 간단하죠. 이런 띠톱으로 잘라 보여드리죠. 그냥 반으로 잘라버린다고요? 예.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건데요?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박사님이 왜 우박을 잘랐는지 알겠군요.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우박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한 겹은 보이네요. 여기 둥그란 저거 말이죠? 예. 우박이 좀 더 커야 층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말이죠. 이거 정말 큰데요. 그렇죠. 찰스 박사님은 이 역시 우리를 위해 바로 잘랐습니다. 15년이나 보관했던 우박인데 말이죠. 우와! 이번에는 내부층들이 꽤 선명히 보입니다. 아주 얇게 자르면 이 층들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얇게 잘라놨네요. 진짜 아름답고 뭔가 말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이 문양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박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뇌우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죠. 이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는 여름에만 발생합니다. 그 번개구름은 주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물방울의 일부는 얼어붙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상승 기류 때문에 이 얼어붙은 물방울들은 계속 그 안에 떠있게 되는 거죠. 계속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말입니다. 추가로 공급되는 수분이 얼어있는 물방울 표면에 다시 얼면서 여러 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얼음층들이 계속 쌓이면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박은 이 얼음보다 더 단단하다는 말일까요? 나무나 유리를 여러 겹으로 쌓아 더 단단하게 만들듯이 여러 층으로 얼어붙은 물방울, 즉 우박이 더 단단하지 않을까요? 우박은 분명 힘이 세 보입니다. 매년 1조 8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키는 데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일반 얼음보다 더 강하고 딱딱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해본 실험을 통해서죠. 저것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네, 그냥 뭐 책상에 플라스틱 파이프 몇 개 가져다 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것들이 탁구채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계를 만든 퍼듀 대학의 짐과 크레이그는 단지 탁구공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기묘한 기계 장치가 그 답을 주었죠. 놀랍네. 정말로 빠르게 발사되는군요. 아, 네. 대략 시속 1500km는 돼요. 그럼요. 엄청 빠르죠. 아, 그렇다면 이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자동 서브 기기를 이용해 저희를 도와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아, 좋아요. 그럼 얼음과 우박 중 어떤 것이 더 단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박이 있어야겠군요. 우박을 만드는 일이 대자연에게도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짐과 크레이그가 방법을 고안해냈죠.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가 해법입니다. 아, 이거 80년대 뮤직비디오 같은데요? 줄에 달린 구슬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 구슬을 정말로 차갑게 만들 겁니다. 서로 역할이 있네요. 그 이후에는 찬물에 담궈지게 되죠. 저곳에 구슬을 집어넣을 때마다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구슬에 닿는 물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소리예요.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한 겹 한 겹 생겨나는 네, 거군요. 엄청 작아요. 대략 얼마나 걸리죠? 한 10분 정도요. 이런 게 예, 몇 개 정도 필요하죠? 꽤 많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총에서 발사되기 위해서는 탁구공만한 크기여야 하죠. 한번 해봐도 돼요? 물론이에요. 좋아요. 여기다가 놓고 빨리 빼서 저기다 놓으면 되고요. 아, 되네. 여기 봐요. 야, 이거 벌써 콩 정도는 되겠군요. 아,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데 이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명색이 헨리 포드의 고향이잖아요. 네, 그럼 한번 3개씩 해볼까요? 생산량이 무려 3배가 됐네요. 그래요. 놀랍군요. 가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올 때 있죠, 왜? 지금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읽고 있잖아요. 그냥 그림만 보고 계시면서. 그러니까요. 아, 제 차례인가요? 예? 오, 많이 해놨네. 우박 완성됐네요. 다 됐군요. 다 됐어요. 아, 정말 멋지네. 좋아요. 우박과 비교 실험하기 위해 탁구공 안에 물을 넣어 얼려놨죠. 서로 크기가 비슷하도록 말입니다. 네, 이제 보통의 얼음도 있고 층층이 언 얼음인 우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빨리 우리가 직접 만든 우박을 써보고 싶군요. 직접 쏴보세요. 여기 구멍만 뚫으면 돼요. 뒤를 물러나 있자고. 왜 다들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더 잘 보려고요. 뭐. 뭐라 그랬죠? 이거 처음이라서 뒤로, 잘 뒤로. 되겠죠. 뭐.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예, 그래요. 이제 구멍을 뚫을 거예요. 오, 정말 인상적인데요. 멋지네요. 자, 그럼 촬영된 걸 한번 볼까요? 믿거나 말거나 저희는 지금 과학 역사상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과 우박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모든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 중이죠. 우리의 초고속 카메라는 청구에서 비닐마개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은 물론 우박이 날아가 타깃을 뚫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우와, 저거 봐요. 와, 대단해요. 하하! 우와.
그럼 이제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얼음과 우박 중에 어떤 게 더 단단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박과 얼음을 같은 나무판에 번갈아가며 발사해서 어떤 것이 구멍을 더 잘 뚫는지 비교해보죠. 어떻게 뚫는지도요. 네, 좋아요. 그렇게 말이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실험은 대략 이렇게 진행되죠. 여러 종류의 나무판에 각각의 실험 물체를 쏠 겁니다. 처음에는 일반 얼음,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만든 우박을 말이죠. 우선 보통 합판입니다. 3, 2, 1. 얼음 그냥 뚫고 나가는군요. 우박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조금 두꺼운 합판입니다. 같은 결과군요. 다음은 좀 더 두꺼운 베니어판입니다. 얼음일 때는 조금 찌그러졌군요. 자, 그렇다면 우박은 과연 3, 2, 1.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우박은 이 합판 뒤쪽까지 터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얇은 나무판으로 해보겠습니다. 얼음은 겨우 통과했네요. 나무판에 남긴 구멍은 얼음 크기보다도 훨씬 작고요. 자, 이제 우박 차례입니다. 우와. 놀랐군요. 성공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판을 강태에 저렇게 됐어요. 네, 말 그대로 뻥 뚫어버렸군요. 분명한 차이가 보여요. 같은 나무판에 같은 스피드로 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얼음은 나무판을 제대로 뚫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것은 얼음이 충돌한 흔적인데 간신히 지나간 것 같죠? 반면 이것은 층층이 얼은 얼음인 우박이 남긴 흔적인데요. 더 강하게 뚫고 간 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물로 만들어져 있는 두 얼음 형체는 그 단단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박의 강도가 더 강하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결국 여름 우박이 겨울의 얼음보다 분명 단단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물은 이보다 더욱더 위험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박보다 빠르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무엇으로 말이죠. 그 정체를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내리는 눈을 보면 우리 대부분은 연약한 얼음 결정 조각들이 우아하게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도 부드럽게 떠다니며 내려오기 때문에 바닥에 닿기까지 무려 1시간이나 걸리기도 하죠. 시간당 6km로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눈은 물이 변한 형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눈사태가 발생하면 6초 만에 시속 130km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후로는 가속도가 계속 붙어갑니다. 관측사상 가장 빠르게 흘러내렸던 미국 워싱턴주에서 벌어진 눈사태는 시간당 무려 400km의 속도로 일어났죠. 그렇다면 눈은 어떻게 물보다 빠른 속도로 산을 타고 내려올까요? 눈과 눈사태를 연구하는 월터 슈타인 코글러 씨는 이 엄청난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직접 눈사태를 일으켜서 말이죠. 월터 씨, 예.
여기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이미 두 개의 눈사태가 동시에 일어난 걸 보셨을 텐데 우리는 저 가장 꼭대기에서 눈사태를 일으킬 겁니다. 벌써 두 개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산에는 꽤 많은 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은 눈사태가 연이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험이 되기도 합니다. 눈사태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여태까지 제일 빠른 것은 습기가 없는 미세한 눈들이 일으킨 눈사태라고 합니다. 바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눈사태의 형태죠. 만약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눈사태가 왜 그토록 빨리 산밑을 덮치는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제작팀은 슬로우 모션 카메라를 설치해 그 장면을 잡아보기로 했죠. 월터 씨, 혹시 이것들을 위에 올려놔도 될까요? 정해진 간격으로 놓는다면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죠? 머리? 저희는 앞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산사태의 앞부분이 여기를 지나가는 시간을 재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좋습니다. 알아보고 싶어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헬리콥터만 있으면 되겠네요. 좋아요. 우선 허락은 받았으니까 이제 눈사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나무 펜스들을 정확한 위치에 옮겨 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멋진 장면이군요. 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베테랑 파일럿일 겁니다. 저는 구름에 스펀지 하나 적시기도 어려웠는데 말이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돌로 가득한 산속을 날아다니는 것 그 자체도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밑에 사람 한 명을 매달고 또 그 밑에 나무돛 같은 것을 하나 매달고 날아다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대단해. 월터 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눈사태의 예상 경로에 첫 번째 나무벽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곳 날씨는 아주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무벽을 설치할 때 그 말을 실감했죠. 바람이 갑자기 빨라지고 강한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저 나무벽이 산등성이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저기 매달려 있는 불쌍한 분도 함께 말이죠. 물론 헬리콥터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 나무벽은 처음 벽 뒤로 정확히 100m 위치에 가져다가 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은 적이 없네. 자, 준비가 다 됐네요. 나무 펜스들은 서로 100m 거리에 있도록 옮겨 놓았는데요. 눈사태가 첫 번째 벽을 덮칠 때 제 휴대전화에 있는 초시계를 작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를 강타할 때 멈출 거고요. 그렇게만 한다면 눈사태의 속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1시간이나 걸려 땅에 도착하는 눈이 얼마나 빠를지 벌써부터 긴장되네요. 이제 실험팀이 눈사태를 일으키기만 하면 됩니다.
발음이 들리네요. 자, 옵니다. 재보죠. 서둘러. 두 번째. 어떻게 된 거죠? 시간 재는 걸 실패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눈사태가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시켜주는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행히 운 좋게도 저희의 슬로우 모션 카메라가 모든 과정을 촬영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사태를 다시 볼까요? 헬리콥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떨어지면서 폭발을 일으켰죠. 산 정상에서 말이죠. 그 즉시 1%의 눈과 99%의 공기로 이루어진 미세 구름이 일어납니다. 건조하고 미세한 눈사태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이 눈사태는 밑으로 가속도가 붙으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다가 결국 우리의 나무벽과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말이죠. 눈사태의 앞부분이 첫 번째 벽을 지납니다. 그리고는 바로 두 번째 벽을 강타하죠. 첫 번째 벽이 파괴되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말입니다. 시간을 재지 못한 게 당연했겠군요. 저희 눈사태는 고작 시속 40km로 내려왔습니다. 측정된 것 중 제일 빠른 눈사태 속도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눈을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인 셈이죠. 왜 그런지 알고 싶군요. 자, 그렇다면 많은 양의 눈이 저 위에서 한꺼번에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우선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서 돌면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단단히 뭉치고요. 눈덩이 공처럼 보이는데 다 그 조각들이군요. 네, 그렇죠. 대부분 눈덩이들이죠. 이 눈덩어리들이 산사태의 비밀을 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월터 씨가 왜 그런지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 눈사태와 같다는 거죠? 눈사태가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당신처럼 눈을 모으겠죠. 그 이후에 여기 이 회전통에서 보시듯 그 눈을 돌릴 겁니다. 벌써 하기 싫으신 겁니까? 좀만 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좋군요.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뭉쳐졌다가 다시 조각나고 다시 뭉쳐지는 게 반복되면서 결국 공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둥글게 공 모양이 되고 있죠. 정말 마법처럼 눈덩이 공을 만들고 있군요. 안에 네, 가득 그런 셈이죠. 실제 눈사태에서는 훨씬 빠르고 훨씬 거칠게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눈사태에서 벌어지는 순간을 천천히 보고 있는 거군요. 눈들이 쪼개지면서 도는 움직임을 말이에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 현상을 이해하면 눈사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끌까요? 예, 꺼주세요. 아, 여기 눈공들이 있네요. 완벽하죠? 똑같죠? 굉장히 단단한데요? 네, 그렇죠. 이걸로 눈싸움하면 위험하겠군요. 저런 걸 보면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저기 크로스컨트리 선수 말인가요? 한번 던져보세요. 맞아요. 순간 멈칫하네요. 보셨어요? 월터 씨는 눈사태 속을 파도로가 얼마나 많은 눈이 그 속에 있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저는 눈덩이 공들이 정말 눈사태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따라 들어갔죠. 아직 연구 중이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눈사태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과학자로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당신들이 그럴 때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연구 중이니까요. 아주 제 재밌어요. 말은 우선 발표를 먼저 해야죠. 그러면 눈사태가 서로 공 굴리기 하듯이 내려오기 때문에 빠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큰 돌들로 건물을 짓기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통나무를 사용한 것처럼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과학적으로 100% 확신은 못하지만 말이에요. 제 질문이 바보 같죠?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과학자로서 확신 못한다는 둥 뭐 돌려 말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눈덩이들이 가진 크기의 비율이 눈사태의 움직임과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너무 빗나간 이야기를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 맞습니다. 그냥 제가 낸 아이디어라서 질투하신 거군요. 네네. 그렇다 치죠 뭐. 한번 논문으로 발표해보세요. 그러려면 제가 다 써야죠? 네, 뭐 이 연구 좀만 더 하시면. 귀찮아서 시간도 걸리고 그냥 뭐 제 아이디어 다 가지세요. 뭐든지 바퀴를 달아 놓으면 그냥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빠른 가속이 붙을 겁니다. 그렇다면 눈덩이 공들이 눈사태에 달린 바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눈은 물이 지구에 가장 부드럽고 가볍게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눈사태는 물의 다른 어느 형태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다고 기록된 집중 홍수보다 4배나 빠른 그 속력의 비밀은 눈덩어리 공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가 지닌 물 중에 극히 일부만이 대기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이 가진 놀라운 변형 능력으로 구름이나 비, 그리고 우박과 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죠. 이게 결국 우리가 겪는 일상의 날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날씨의 가장 기본 요소를 찾아 나섭니다. 바로 기온이죠. 우리가 어떻게 번개에 맞는지 천둥 소리에도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죠. 얼음 폭풍의 미스테리를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상하게도 중독성이 있는데요. 모래 폭풍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않길 빌 뿐이에요. 그리고 모래가 어떻게 지구 반바퀴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없어졌네요. 자.